한국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오는 1등 국가는 사우디인데 네. 2등이 쿠웨이트입니다. 매장량은 세상에 세계 7위예요. 그렇게 막대한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국부 펀드를 만든 걸 의외로 쿠웨이트 국부 펀드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이제 석유만 의존했다가 우리 큰일 나겠어. 예. 다양한 걸 좀 투자해보자. 급한 불 끄고 나니까 석유가 워낙 많은 나라고 인구는 워낙 적으니 그냥 지금도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데요. 적극적으로 먹고 살만한 걸 도전해보려는 행보가 없어진 거예요. 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질문하러 저 오승훈이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쿠웨이트를 떠나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쿠웨이트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예. 걸프전 옛날에. 걸프전. 예, 그렇죠.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을 해가지고. 예. 근데 떠나면서 뭐 쿠웨이트의 그 유전 다 뭐 폭파했죠. 몇백 개 중에 네. 그 불을 질렀다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럼 쿠웨이트는 기름을 계속 산출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럼요. 우리나라에서 네. 석유를 수입해 올 때 어느 나라에서 주로 수입해 오느냐 이것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한국에서 석유를 제일 많이 사오는 1등 국가는 사우디인데 네. 2등이 쿠웨이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 뭐 세계적으로 쿠웨이트는 여러 나라에 석유 여전히 잘 팔고 있고요. 그렇군요. 매장량 기준으로 하면 이 쿠웨이트라는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아라비아 반도 그러면 이라크, 사우디 뭐 이런 큰 큼지막한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안 보이시는데 네. 페르시아만 저 끄트머리에 이라크와 사우디 사이에 살짝 붙어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인데 매장량은 세상에 세계 7위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름은 그때 이후 고생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예. 여전히 잘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찾아보니까 국민이 2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1인당 산유량으로 치면은 2위인 카타르를 1.5배 차로 앞서는 세계 압도적인 1위다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산유국 1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지만 1인당 산유량으로 보면 1위의 위험을 지키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 어쨌든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태운 정도로 네. 석유 산업이 좀 침체됐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경로를 거치면서 어떻게 진화를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좀 자연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예, 좀 설명을 그럼 드려볼까요? 네. 쿠웨이트는 최근도 좀 다른 행보가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다른 어떤 맥락에서 나라의 꼴이 만들어졌어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나즈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즈드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간단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사우디의 중앙 지역에 있는 사우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나즈드 지역에 즉 사우디 영토에 살고 있었던 이나이자 부족이라고 있는데 이 부족이 18세기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가뭄을 경험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 지역에 살 수 없게 됐다 해서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쿠웨이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과 이주해온 이나이자 부족이 나름대로 뭔가 다툼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이나이자 부족의 가장 중요한 가문인 사바흐 가문에게 그냥 통치자로 추대를 해줘요. 사바흐 가문 니네가 그럼 이 쿠웨이트 지역을 이제 통치해라. 이렇게 해서 통치권을 넘겨주고 그때부터 사바흐 가문이 지금까지 쿠웨이트를 절대 왕정 국가로 통치를 하는데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니 그러면 그 원래 쿠웨이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냥 다른 동네 살다가 갑자기 넘어온 사람에게 그냥 통치권을 휙 주면 어떡하냐. 자, 그냥 준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본인들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네. 이 쿠웨이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뭘로 부유했느냐? 예. 석유가 아니라 진주. 진주를 팔아서 적지 않은 소득을 꽤 많이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쿠웨이트 지역에서 진주도 팔고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니까 우리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 정치력을 지네가 발휘한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경제력으로 견제할 수 있어. 이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사바흐 가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온전한 정치력도 100%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쿠웨이트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자치령처럼 오스만 제국이 그럼 니들끼리
너희들끼리 진주 캐면서 알아서 살아라. 여기 뭐 황량해서 뭐 내가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둔 건데. 네. 그러니까 사바와 가문도 위에는 오스만 제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상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 계속 저 사바와 가문 쪽하고 싸우느니 그냥 일부 권한 주고 이렇게 지내자가 이제 그 당시 쿠웨이트 원주민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쓱 바뀌기 시작했냐면 1938년에 쿠웨이트에서 처음으로 유전이 발견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유전이 발견된다는 건 이 사바와 가문이나 원주민들은 석유를 시추하고 석유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바로 직전에 네. 이 사바와 가문이 오스만 제국에 계속 지침에 따라야 되고 본인이 통치할 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듣기가 약간 거슬렸겠죠. 그래서 어디와 손을 잡았냐면 영국과 손을 잡아요. 1899년에 이 근처에 다른 걸프 국가들이 오스만 제국과 등을 돌리고 영국과 손을 잡고 영국의 보호 조치 아래 들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 네. 바로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통치자들도 그럼 우리도 오스만으로부터 떨어지고 영국과 손을 잡자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뭐랄까요? 쿠웨이트 지역의 무게 중심의 추가 균형에서 어떻게 보면 통치자 가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진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석유가 나고 있으니 이제는 경제력도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 석유라는 거에 발굴되기 직전에 이 사바의 가문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영국은 왜냐하면 저 이역만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호 조치를 들어갔고 그러니 영국은 이제 쿠웨이트 지역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돈이 될 거니 이 안에 석유 있는지 살펴보자. 해서 석유까지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석유에 대한 권한을 사바의 왕가가 보유하게 됐고 관리하게 됐거든요.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영국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원래 쿠웨이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 그 권한들을 넘기고 국민들이 이 석유와 관련된 권한을 갖게 만들면 영국 입장에선 관리 감독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 상인들 하면 영국이 협상해야 될 카운터 파트너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실에게 이 석유는 우리 왕실이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하면 그다음부터는 왕족만 만나서 협의 보면 그냥 석유를 얼마까지 캐가고 어떻게 나누고 할지를 결정하기가 수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많은 국가의 유전을 캐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식을 대부분 왕가와 협상하면 끝내는 형태로 귀결되게 됐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역사를 쭉 훑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쿠웨이트는 뭐 일반적인 중동의 산유국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다른 게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편차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우리 역시나 박정호 하다 보면요. 네. 우리가 중동의 국가들 하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전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를 파는 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네. 열사의 국가고 이슬람 어떤 종교에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그동안 역시나 박정호에서 수많은 나라들 해봤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란 그러면 세계적인 농업 국가였고 네, 특히 이란이 놀라웠어요. 세계적인 어떤 뭐 다양한 식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많았고 네. 공대도 발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외로 두바이 같은 경우는 석유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비중이 생각보다 낮았고 이렇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타르 같은 경우 의외로 천연가스가 더 중요했었고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아라비아 반도는 이런 모습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네. 사실 쿠웨이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석유 수입을 많이 해오는 국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현지에서 다양한 공사에 참여해서 현지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에 하고 있는 그런 국가. 그게 사우디랑 쿠웨이트거든요. 그러니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의 꼴이 마치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다 다른 것처럼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는 이렇다 생각한 게 사실 쿠웨이트를 보고 그렇게 규정지었던 게 많다. 우리가 중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쿠웨이트의 이미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근데 중동 국가들 우리가 생각하는 네. 그러면 쿠웨이트라고 이제 한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막대한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국가가 그걸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관리를 할까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부 펀드, 어떤 나라가 운영하는 펀드들 보면 대부분 중동 지역의 펀드들이 많습니다. 국부 펀드. 예, 아부다비 국부 펀드, 두바이 국부 펀드 이런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국부 펀드를 만든 걸 의외로 쿠웨이트 국부 펀드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가 워낙 석유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예. 이 쿠웨이트 국부 펀드를 바탕으로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좀 투자도 해보고 또 국내 발달도 한번 도모해 보자 이런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게 쿠웨이트 국부 펀드인데요. 네. 그래서 쿠웨이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쿠웨이트 국부 펀드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보면 그걸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쿠웨이트 국부 펀드는 적극성은 초기에 엄청났었는데 네. 생각보다 성과는 적었어요. 적극성이라는 것과 성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적극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해서 정유 시설을 모두 파괴했다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났더니 진짜 쿠웨이트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쿠웨이트 수출의 90% 가까이가 원유 및 석유 화학류 제품이고 네. GDP의 50%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예. 그래도 GDP의 50%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금융이나 뭐 무역 뭐 해운, 항만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석유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실질적으로 전부가 석유예요. 네. 자, 그런데 이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그 사담 후세인의 어떤 그 만행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쿠웨이트에서 확실히 인식한 게 이제 석유만 의존했다가 우리 큰일 나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석유 팔아서 번 돈인 이 쿠웨이트 국부 펀드로 다양한 걸 좀 투자해보자. 그렇게 해서 쿠웨이트의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보자.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적극성이 전쟁 때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국부 펀드를 바탕으로 먼저 좀 뭔가 먹고 살 걸 해보자 그랬는데 일단 본인들이 지금 급한 불이 석유 판매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쿠웨이트 국부 펀드와 외국 자금 유치까지 해서 또 정유 시설과 원유 시추하는 시설을 먼저 정비했어요. 예. 그러니 여기까지는 뭔가 빨리 해보자라는 인식도 있었고 우리가 원래 하는 사업도 복구하자라는 걸 했는데 네. 다시 석유가 워낙 많은 나라고 인구는 워낙 적으니 그냥 지금도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데요 하면서 급한 불 끄고 나니까 다시 쿠웨이트 국부 펀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먹고 살 만한 걸 도전해 보려는 행보가 없어진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할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네. 그걸 이루고 나니까 네. 이제 목표가 사라졌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이미 이쪽 지역의 지정학적인 입지 때문에 적합한 업종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업종들에 대해서 다른 인근의 토호 국가들이 다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바이 같은 경우 그 사이에 아라비아 반도의 대표적인 금융 허브 노릇을 할 만한 곳 두바이 네. 가져갔고 바레인 지역도 금융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쪽에 쿠웨이트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 기술도 없죠. 그다음에 인적 자본도 풍부하지 않죠. 네. 그러니 지정학적으로 해운업과 물류 운송업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 또 금융업 그리고 석유를 바탕으로 한 또 금융업 이런 것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벌써 키워드 이런 쪽 산업의 키워드를 두바이, 바레인, 카타르 네. 이런 데가 가져가 버리니까 쿠웨이트 국부펀드에선 원래 계획은 진작 먼저 했고 국부펀드를 제일 먼저 만들어 놨는데 그럼 우리 뭐 하지?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그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네. 비전 2035라는 비전 2035를 발표했어요. 네. 그런데 본인들도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또 금융, 또 해운, 물류 이런 거잖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는 명쾌한 묘수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 2035도 그 내용으로 귀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게 성과가 잘 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게 예. 초창기 그 비전 2035를 수행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추진하는 방식이 뭐가 있었었냐 하면 쿠웨이트 내부에 벌어놓은 돈
국부펀드의 돈으로 90% 가까이의 그 비전 2035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다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자체적으로 거기에 건물 짓고 금융업 하겠다고 하고 해운회사 차리고 하면 거기에 누가 손님 옵니까? 안 오잖아요. 네. 손님을 유치하려면 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내수 규모도 워낙 작으니까 뭐 그렇죠. 손님이 하다못해 쿠웨이트에 있는 석유를 기반으로 그런 걸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더라도 예. 내부 인력의 노하우나 경험치가 일천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비전 2035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그 사이에 또 유가가 조금만 떨어지거나 국제 정세로 인해서 쿠웨이트 유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데서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네. 쿠웨이트 경제가 자꾸 출렁이는 거죠. 아직도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쿠웨이트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했던 비전 2035를 다시 들고 나와요. 그냥 다시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바레인, 카타르, 두바이와 또 다른 점이에요. 두바이 그다음에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쿠웨이트보다 매장량이 적어요. 예. 그러니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걸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낙타 타고 다닌다. 벤츠 타고 못 다닌다. 이 네. 생각이 많아요. 예. 그러니 두바이 같은 경우 정말 세계적인 시설 인프라 해서 우리 관광하러 두바이도 많이 갈 정도가 됐잖아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예. 쿠웨이트는 지금 석유만 가지고도 한 세대 이상을 또 먹고 살 수 있으니 계속 거기에서 뭔가 적극성이 자꾸 미진하다 보니 이 비전 2035 안 된다고 그때 했잖아요. 아 근데 뭘 또 다시 찾아봐. 이것도 다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절박함이 없는 없어요. 상황이군요. 예. 대신 너무 우리가 우리 돈으로만 하는 게 효과성이 없었던 것 같으니 우리 돈의 비중을 50% 이하로 크게 낮추고 외자를 유치해보자. 네. 이걸로 노선을 바꿨어요. 근데 유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예. 외자 유치를 높이자라고까지는 얘기했지만 외자 유치가 되겠냐고요. 바로 그러다 보니 요즘 쿠웨이트 국부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세계적인 펀드인데 뭔가 국가가 꿈틀꿈틀 된다. 중동에서 쿠웨이트 주목해야 된다. 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너무 풍족해서예요. 그런데 어쨌든 막대한 석유 자원 때문에 돈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부펀드에 돈은 쌓일 거고. 네. 그럼 운용은 누가 합니까? 이거? 쿠웨이트 국부 펀드의 네. 운용을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또 아라비아 국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아라비아 국가는 왕자들 얘기만 딱 오케이 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다 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겠죠. 정말 왕의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게 전부인 나라가 있고. 사우디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왕자 만나잖아요. 그렇죠. 왕세자 왕자만 만나고. 그런데 또 우리가 했던 이란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그 정도는 이제 아니거든요. 이란은 종교 지도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나름대로 둘이 협의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토우 국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또 선입견 아닌 선입견은 또 쿠웨이트 때문이에요. 쿠웨이트는 중동에서 가장 인맥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 왕자와 예전부터 친분이 많았던 COC라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배려해 드려야죠. 이번 사업권은 그래서 왕자님이 아마 우리 회장님을 내정하셨을 거라 저희는 봅니다. 어떤 거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나라. 그런 나라의 아주 전형이 쿠웨이트예요. 왕실이 직접 쥐고 있지는 않지만 인맥으로 다 주변에 네. 관리를 맡기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아주 표현을 좀 노골적으로 하면 모든 국가 관료들이 네. 왕의 신하인 거예요, 일종의. 어. 그래서 쿠웨이트 국부펀드도 나름대로 국부펀드의 수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임명되어 있지만 결국 쿠웨이트 왕실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리고 왕실이 결정하는 방식은 경제성이라든가 다른 것 때문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랑 아주 막역지간이야. 이런 게 제일 크다. 네. 네. 쿠웨이트 왕실도 굉장히 부자겠죠.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면 쿠웨이트 왕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내수 규모는 너무 작잖아요. 국민이 2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나라에 투자하거나 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의 성과가 그렇게 뭐 아주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 뭐 아부다비 투자청이라든가 두바이 투자청 이런 사우디 투자청처럼 본인들이 직접 의사결정하고 투자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보다는 네. 내수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외주를 주는 거죠. 예. 그냥 세계적인 어떤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세계적인 뭐 어떤 자산운용사에게 우리 쿠웨이트 뭐 자금 일부 운용해 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특색 있고 쿠웨이트 산업을 이끌 만한 형태로 자금이 운용되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쿠웨이트 왕자가 해외 투자에 관심을 왕실이 네. 해외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2부를 시작해 볼까요? 네.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쿠웨이트 출장을 자주 갔었거든요. 예.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예.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게 통계가 되게 재밌는데 2016년 기준으로 중동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쿠웨이트입니다. 오, 그래요. 당연히 그러겠죠. 솔직히 이게 쿠웨이트 국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닌 게요. 네. 오승은 아나운서와 저가 둘이 쿠웨이트 국민이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한 1억씩 돈이 저절로 생겨요. 한 달에? 매년. 한 달에 생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네? 뭘 굳이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죠. 여행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맛있는 게 더 있네. 또 먹고 또 맛있는 게 더 있네. 네. 또 먹어야죠. 저는 그래도 일은 하면서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실 겁니까? 저만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 쿠웨이트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비만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군요. 예, 전체 쿠웨이트 국민 중에 37.9%가 흔히 말해서 고도비만이에요. 오. 예, 주 원인은 간단하죠. 기름진 음식 먹고 고칼리 음식 과잉 섭취하고 또 값싼 노동력이 옆에 있으니 직접 움직여서 설거지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좀 가져와 이것 좀 해줘 이러다 보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 본인들이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좀 움직여 보고 싶어도 쿠웨이트에 한번 출장 날짜 잘못 잡아서 한 달 뒤로 미뤄서 한여름에 가잖아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 정말 중동의 가장 스테레오타입 그 열사의 나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만히 그늘 아래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른다. 그게 다 쿠웨이트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낸 전형인 거예요. 그렇군요. 50도가 넘거든요. 그런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운동하다 큰일 납니다. 체감 온도가 50도가 아니고 그냥 실내 온도 막 실외 온도가 그렇죠. 50도로. 와.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만이 심각해졌고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뭐다 각종 선인병이 많았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전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좀 유추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구가 적고 적으니까 그 안에서 가문들끼리 또 뭐 혼맥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전병 많죠. 그 다음에 고도비만이죠. 그래서 내부에 이런 병적 질환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자. 이거에 대한 첫 번째 국가적 미션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쿠웨이트에 가장 선도적으로 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투자 유치를 통해서 쿠웨이트의 산업을 육성하려는 게 지금 의료 분야입니다. 그러면 쿠웨이트 내에서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발달돼 있는 편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쿠웨이트에서 이렇게 견실한 의료기관, 기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쿠웨이트 내부에 와서 굳이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존스 호킨스나 아서 앤더슨 뭐 이런 병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충분히 자금 가지고 거기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데 거기 분원이 만약에 쿠웨이트에 있다 하면 그 존스 호킨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쿠웨이트 지점으로 왔겠어요? 거기서는 조금 덜 역량 있는 분이 왔겠어요. 그러니 굳이 내가 돈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쿠웨이트 국내에서 내가 치료받아? 제일 결정적인 수술이나 시술은 해외에서 받고 그냥 약물 치료나 약 처방하는 정도만 그냥 내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쿠웨이트에서 해야지.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실뿐만 아니라 부유층들은 해외 투자는 어쨌든 해외로 하는데 의료 서비스 쪽에. 네. 근데 정작 국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갖추지는
그런 동의는 없다라는 얘기군요. 네. 근데 국민의 상당 부분이 윤택하게 사세요. 아, 그러니까 네. 국민 각자가 다 그냥 미국에 있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의료기관을 간다. 또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여론을 좀 잘 통제하기 위해서 예. 복지 혜택을 엄청나게 주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굳이 알겠습니다. 뭐 의료 산업도 아니면 쿠웨이트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거는 금융.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부분뿐인가? 해운 금융 요건가요? 또 하나가 바로 실크 시티 산업이라는 겁니다. 실크시티. 예,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쿠웨이트는 진짜 지정학적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딱 위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동에 있는 많은 석유가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네. 물론 꼭 쿠웨이트를 거쳐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쿠웨이트가 바다를 딱 접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좋으니 쿠웨이트를 이런 해운, 항만 이런 것들로 육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교역의 중심 국가 역할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하기 위한 거점 도시로 예전에 실크로드가 여기에 노선 중에 있다라는 게 쿠웨이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니고 네. 그래서 실크로드를 복구하자라는 의미로 실크시티 사업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쳐가야 하는 시티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크시티 사업이라는 걸 이제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걸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또 이것도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에 뭘로 채울지 그리고 건물만 지으면 사람 안 오잖아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건물 짓고 여기서 액티비티를 하면서 네. 관광이라도 올 수 있게끔 뭘 자꾸 보고 만지고 즐길 거리에 넣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건물만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를 기획했는데 그 건물 높이가 1km가 넘어요. 건물이 1km가 넘는 네. 초고층 건물을 이 실크시티에 짓겠다. 쿠웨이트 시티에서 한 30km 떨어진 약간 그런 신도시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하겠다라고 진작 청자신 제시하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좀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딱 떨어진 운영 방법 그리고 뭐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다른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군요. 건물만 계획이 있고. 그렇죠. 뭔가 주변 국가들도 그렇게 마천들 많이 올리니까 우리도 좀 뭔가 해보자라는 정도인 거지 아주 구체적인 체계적인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상대적으로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네네. 좀 미비한 면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에서 기회를 좀 많이 찾은 게 있는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이 해운 쪽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교량을 하나 건설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 이게 우리나라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 수주해서 그거를 또 완공한 적이 있습니다. 완공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당시 한국에서 중동 지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건설 수주 내용 중에서 가장 규모감 있는 걸 최근 한 것을 꼽으라면 네. 쿠웨이트에서 했던 해운 교량 건설했던 거 그걸 지금 가장 많이 꼽을 수 있죠. 그럼 건설 쪽에 좀 투자가 이루어지는 편이군요. 네. 쿠웨이트는. 요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그 해운 교량 있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가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차가 잘 안 다녀요. 그러니 바다 위에 우리 인천대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앞뒤에 거의 차 없이 나만 쌩쌩 달리는 그런 아주 이색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제한 속도가 궁금한데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것도 이색적인 그 뭐랄까요 관광 코스가 될 것 같고 그걸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하면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지금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우리 쿠웨이트가 열세한 나라이긴 하나 네. 겨울철에는 그 영상 5도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겨울이면 여기서 영상 5도 전이니까 예를 들어 한 그럼 15도나 20도일 때도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 시점에는 세계적인 이런 해운 교량에서 그 바다 교량에서 마라톤 대회 같은 거 하면 충분히 관광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마라톤도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F1 레이싱 같은 거를 트랙을 돌지 않고 그냥 쭉 직진 도로를 달리는 그런 레이싱을 하나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건 진짜 사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속도가 세니까. 그러니까 저기 네, 그건 위험할 수 있겠네요. 운전
잘하시는 예. 레이서들이 하면은 좀 사고가 안 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건설 인프라를 조성하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오긴 했지만 한 번 더 돌아가 보면 의료 같은 경우는 네. 그 내부에서 그럼 육성하려고는 안 해요? 투자는 밖에다가만 하고. 결국 이제 병원을 짓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운영할 내부 사람도 없고 전문성도 없어서 이때도 우리나라가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쿠웨이트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네. 석유를 워낙 거기서 많이 사오다 보니까 야 쟤네는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돈 벌어가서 다 어디다 쓰지? 네. 정부에선 그 관심점이 있었고 또 쿠웨이트 가서 정유시설 이렇게 정비해주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 돈은 많은데 뭐래도 하고 싶어해요. 이것도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쿠웨이트가 뭐 하려고 할 때는 무조건 한국이 우리가 수입해서 네. 석유 수입해서 갖다 줬던 달러 다시 벌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료도 마찬가지인데 네.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맡기려고 했었어요. 쿠웨이트에 유자흐라 병원이라고 있어요. 이 유자흐라 병원을 본인들이 딱 이 병원을 또 걸쭉하게 만들어서 뭐 한 매년 한 1조 원씩 운영비로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세계적인 병원이 돼야 되니 뭐 한 1조 매년 1조씩 써자. 근데 어떻게 쓰지? 이거에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여기를 위탁 운영하는 거와 프로젝트를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왕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을 저 서포트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네. 네. 뭐 가려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 보내주긴 하죠. 전혀 안 가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좀 뭘 해야 되고 중요한 건 계속 매번 서울대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서울대 대학병원에. 그러면 본인들이 기술 이전도 받으려고 하고 자체적인 의료 인력들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적극성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다. 그 적극성이 없다는 거는 국민들이 그런 돈을 더 벌어야 된다라든지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니즈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별 관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국가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거액을 쓰고 있다는 건 분명 관심은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민성 자체가 조금 이렇게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귀결돼 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잘 벌었던 게 1938년 석유 난 뒤부터 곧바로였고 네. 그 전에는 진주에서도 또 적지 않은 부가 있었던 동네이다 보니까 예. 아마 그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산업을 육성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겠네요. 그러면.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의 국민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농사꾼 기질의 국민성, 사냥꾼 기질의 국민성이 있어요. 사냥꾼 기질이라는 건 네. 평소에는 내가 아무 일 안 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는 배도 고프고 좀 뭔가 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사냥 나가서 호랑이, 호피 네. 이런 거 하나 딱 얻어다가 갖다 팔면 내가 또 몇 개월 잘 살지. 이런 기질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진주 캐는 게 진주를 내가 양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귀금속은 진주예요. 예. 양식이 가능해졌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쿠웨이트 경제가 한번 휘청였어요. 근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진주를 양식할 수 있게끔 개발하고 나서 쿠웨이트산 진주가 워낙 품질이 좋았는데 값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만 하더라도 쿠웨이트 사람들은 저 오늘 또 돈주 좀 필요하니 바다 밑에 해녀처럼 내려가서 진주 몇 개 건지자. 이거였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유인이 몇 세기 동안 있었죠. 그러다가 석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석유 캘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뭐 자본력도 없는데 영국과 미국에 와서 저희가 다 돼서 알아서 캐고 갈겠습니다.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받아가시면 되죠. 그것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수료로 조금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집트나 다른 국가들이 먼저 나서서 오펙 만들자. 이 산유국들이 우린데 왜 미국의 정유 회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띄워주냐. 본인들이 적극성 취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오펙 국가들이 나서서 갑자기 내 마진을 이만큼 늘려줬어요.
그때도 또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로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차렸죠. 네. 그리고 지금도 워낙 매장량 많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쿠웨이트에 태어났어도 전 비슷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비전 2035 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해보자 하는 어떤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내부의 장애 요인이 그렇게 산재하는 것 같고 네. 외부에도 혹시 장애 요인이 있습니까? 외부의 장애 요인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라크라든가 중동의 여타 국가들인데요. 예. 쿠웨이트는 중동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안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입지가 좀 흔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같은 경우는 쿠웨이트는 원래 우리의 한 주였다, 지자체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걸 병합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주변에서 호시탐탐 노려요. 워낙 노른자의 지역이니까요. 예. 그게 가장 큰 위의 요인이고요. 쿠웨이트가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 속에서 뭐랄까요, 중동 지역에서 목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그게 단점이죠. 우리 이라크 때도 짚었었는데 어쨌든 이 중동 국가들이 조금 해외 국내 말고 국외적으로 의존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네. 예. 쿠웨이트는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네,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네. 아까 실크로드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 실크로드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은 중국이죠. 중국이 원래 1대1로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네. 본인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 거점망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쿠웨이트가 손을 뻗쳐서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같이 일원이 되자니 지금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그나마 쿠웨이트 안보를 지켜줬던 게 네. 사담 후세인 제거하고 이라크에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쿠웨이트 걱정하지 마 이걸 해줬는데 예. 이제 미국이 어떠려고 하냐 하면 저희 이라크에 있는 미군 부대 전부 철수할 겁니다. 이거를 미국 대통령 중에 일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쿠웨이트는 이제 안보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더더욱 떠나가려는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교역망이라든가 물류망이라는 건 인접 국가와 그 링크가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링크를 가장 적극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1대1로 사업인데 거기 손잡자니 미국이 보이는 거고 거기 손 안 잡자니 그러면 이 실크 시티 사업이나 실크로드 사업은 누구랑 하는 거야? 어디랑 연결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경로를 굳이 쿠웨이트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국이. 바로 그런 점에 맹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고민이 하나 더 있는 게 쿠웨이트 지역의 값싼 식자재와 먹거리를 계속 제공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근데 쿠웨이트는 가장 지금 시급히 하고 싶은 게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하자. 오. 식량 안보가 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먹을 걸 자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 우리 식량 안 사는 거야 이런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도 중국에게 손을 뻗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스마트팜, 네. 식량 안보 이 네.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ICT 기술이 워낙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열사의 나라에서도 뭔가 식자재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기저예요. 네. 그래서 쿠웨이트가 그렸던 것은 버티컬 팜과 유사하게 예. 어떤 건물 안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과 온도와 그다음에 습도를 다 맞출 수가 있겠죠. 바로 그걸 통해서 재배에 가장 원활한 환경을 구축하고 외국에서 농산물을 사오지 않겠다는 건데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맞물려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네. 그럼 그렇게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석유를 많이 가동해서 전기로 바꿔서 에어컨 틀고 뭐 담수시설 가동하고 그거 하자는 건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신재생 에너지를 같이 육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쿠웨이트의 허허벌판 사막에서 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옆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이나 만들고. 전기 생산해서 네. 그걸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사를 거예요. 짓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인데요. 전 세계에서 1인당 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1등.
쿠웨이트입니다. 석유 소비량이요? 예. 왜냐하면 예. 이게 1년에 한 2, 3개월 빼고는 예. 하루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풀리 가동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 너무 더우니까. 네,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 알겠어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석유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도 같이 탈피하려면 신재생 에너지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럼 그 신재생 에너지로 반무한 태양광으로 전기가 생산된다면 농사 지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거는 잘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한국 기업과 또 스마트팜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은 스마트팜 설비를 ICT 기술, IT 기술과 여러 하드웨어 기술로 구축은 할 수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어느 농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배하면 스마트팜이 잘 가동됩니다를 하는 건 네덜란드 업체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죽어요. 아, 그러니까 네. 건물 설비는 갖춰줄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고 우리나라가 좀 할 줄 아는 거는 네. 오이, 방울토마토, 딸기 이런 류는 우리도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작물을 어떤 품종으로 언제 심어서 어떤 온도, 습도, 뭐를 어떻게 통제하면 제일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유럽계나 다른 나라에 우리가 경쟁력이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네. 드려볼까요? 식량 안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스마트팜까지 생각은 하고 있고 예.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예. 예. 또 다른 안보 위협은 없는가? 아, 다예요. 안보 위협이 워낙 석유 말고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예. 국방력에 대한 안보 위험, 식량에 대한 안보 위험, 네. 또 물에 대한 안보 위험 이 여러 가지를 모두 다 지금 중첩되게 느끼고 있고 예. 본인들이 그렇지만 워낙 또 없지만 또 비싼 돈 주고 사오지 뭐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적극성은 없지만 가진 게 석유, 달리 말하면 돈 이것만 있는 나라다 보니 결국 이걸 실현해줄 파트너 국가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쿠웨이트를 우리가 정말 많이 스터디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게 많다. 왜 쿠웨이트를 주제로 잡으셨는지 알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절박함이라는 부분, 네. 예, 그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이런 안보 위협들이 느껴진다면 절박함이 조금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더 육성하려고 하거나 그럼요. 예, 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테니까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안보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